안녕하세요. 현대암호 계열을 간략하게 소개할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의 김수생입니다. 보통 정보보호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암호 알고리즘 같은 뭐 특정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는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정보보호가 이제 나의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뿐만 아니고 더 방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짧은 강좌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 이름이 이제 정보보호 개요가 아닌 현대암호 개요인, 현대암호 개요인 이유는 이제 정보보호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정보보호 중에서도 제 전공인 암호학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이제 현대암호 개요를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보보호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보보호는 네트워크 통신 중에 발생하는 뭐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지켜준다, 보호한다라는 개념이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게뭐 두 명이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세 명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같이 뭐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 원래는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세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간단한 케이스인 두 명이 통신을 하는 케이스를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보호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디서 정의가 되냐면은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때 앨리스가 밥에게 본인의 정보인 메시지 M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 M이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보 보호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밥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또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되면은 자기가 받은 이 메시지 M이 앨리스가 보낸 게 맞는가? 그리고 나는 앨리스를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등등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단순히 메시지에 이미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더 다양한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정보 보호는 이제 정보의 수집, 저장, 송수신 등 뭐 과정 중에서 위변조, 훼손, 유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관리적, 기술적 수단과 뭐 모든 정보 자산의 안전성 유지 등 뭐 정보 흐름 전체를 보호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라도 유출이 생기지 않겠다라는 등의 뭐 것의 뭐 종합예술과도 같은 개념인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25분밖에 없기 때문에 앨리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보낸 메시지 이미 밥에게 잘 도착을 했다. 그리고 밥도 앨리스가 제대로 보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개념은 이제 정보보호의 5가지 핵심 요소인데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총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특별하게 여기는 녀석이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조금 특별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알파벳 앞글자인 CIA를 따라서 CIA 트라이어드라고 따로 묶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보보호는 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뿐만 아니고 인증과 부인 방지까지 전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각각의 요소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밀성은 이제 정당한 권한이 주어진 사용자, 프로세스, 시스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이제 권한이 없는 외부 사용자가 이제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또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이 시스템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외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악의적인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보보호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무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의 내용이 이제 임의로 생성, 변경, 삭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보낸 메시지가 끝까지 잘 도착을 했더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이제 가용성이라고 불리는 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없다라면은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증이라고 불리는 요소로 뭐 자격이나 내용을 검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인증 시스템은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문인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인증의 역할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부인 방지가 있는데요. 부인 방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 부인이라는 한자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 방지라는 거는 나중에 본인의 행동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주로 기밀성과 무결성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암호학적인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제 암호학적인 관점에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암호학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암호학은 그 아까 봤던 정보보호의 일부를 이제 이론적 혹은 수학적으로 달성하는 학문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굉장히 뭐 이상한 수식들도 많고 뭐 무엇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도 굉장히 그 엄밀하게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그것들의 간단한 컨셉 정도만 살펴보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고요. 앞서 말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기밀성과 무결성을 비밀 키암호, 대칭 키암호, 혹은 공개 키암호, 비대칭 키암호, 그리고 무결성을 전자서명 등을 이용을 해서 달성을 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번 차시 동안에는 저 다섯 가지의 개념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켈코프스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켈코프스 원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제 아무 기술의 안전성은 키에만 의존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암호 알고리즘들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걔네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어도 키만 누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제 기술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효율성 때문인데요. 알고리즘 전체를 숨기는 것보다는 키만을 숨기는 게 더 쉽고, 그리고 나중에 키가 노출이 됐을 때도 알고리즘 전체를 새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밀 키만 바꿔서 똑같은 알고리즘을 비밀 키만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암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전쟁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달성을 하는 거는 이제 기밀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음, 용어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지를 이제 평문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평문을 어떻게 잘 숨겨서 숨긴 결과물을 이제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평문에 암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암호문으로 가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암호문을 다시 원래 평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복호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당연하게도 평문이 암호화를 통해서 사이퍼 텍스트로 가고 사이퍼 텍스트가 복호화를 통해서 원래 메시지로 돌아올 텐데 그 갔다가 돌아오는 게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정확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뭐 평문 암호화 복호화 암호문을 이제 조금 더 전문 용어를 써서 나타낼 건데요.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세 가지의 서브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알고리즘은 키젠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이 키젠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암호화 할 때 쓰이는 키인 EK와 그리고 복호화 할 때 쓰이는 키인 DK라는 녀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 할 때 쓰이는 키인 EK와 평문 M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인크립션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호문과 코코아 키인 DK가 주어져 있었을 때 이거를 메시지로 바꿔주는 디크리션 알고리즘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정확성과 안전성을 두 가지를 당연히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확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문을 암호화시켰고 그거를 다시 복호화시키면 원래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말해주는 게 정확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성인데요. 임의의 메시지 M0와 M1이 주어져 있을 때, M1에 관련된 M1에 각각 암호화 했을 때 그것들을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뭐 조금 러프하게 말하면은 이제 암호문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사이퍼 텍스트 하나만을 보고 이게 M0의 암호문인지 아니면은 M1의 암호문인지 구분을 할 수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조금 더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이퍼 텍스트 가지고 이 메시지의 정보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하셔도 돼요. 원래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이라는 거는 이제 공격자에게 허용된 컴퓨팅 파워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는 매우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대칭키 암호라는 것은 인크리션을 사용을 할 때 사용했던 EK와 그리고 복호화 할 때 사용을 했던 키인 DK가 서로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EK와 DK가 서로 다를 때는 비대칭키 암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키 암호라고 불리는 녀석은 EK는 공개를 하고요. DK는 여전히 비밀 상태로 두는 녀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키 암호 같은 경우는 EK와 DK 모두 다 비밀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뭐 사실 지금 적혀 있는 걸로는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대칭키 암호와 비밀키 암호가 같고요. 그리고 비대칭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가 서로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녀석으로
두 가지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칭키 암호는 EK와 DK가 전부 다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공유를 하냐면은 첫 번째로 앨리스가 이미 EK를 가지고 있고 밥이 DK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앨리스가 본인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EK를 이용을 해서 암호를 한 다음에 요거를 밥에게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지 M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요거를 대신 보내주면은 마지막 단계로 밥이 DK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해서 메시지 M을 얻을 수 있더라 라는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대칭키 암호인 거고요. 아예 대칭키 암호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공유를 하는 방법이고요. 잘 알려진 대칭키 암호로는 AES와 데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아리아, 리아, 시드 뭐 이런 녀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데스 같은 경우는 이미 깨져서 현재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녀석은 요 AES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블루투스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스펙을 열심히 살펴보면은 이제 AES 128 혹은 AES 256 이런 것들로 암호화를 시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문구를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칭 암호가 마스터 솔루션인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이유로는 이 첫 번째 말했던 가정 때문인데요. 이 가정이라는 게 뭐였느냐면은 앨리스가 이미 EK를 가지고 있고 밥이 DK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EK가 DK랑 이미 같기 때문에 앨리스와 밥은 이미 그 똑같은 키를 미리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됐거든. 이 키를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키 분배 문제라고 불러요. 앨리스와 밥이 하나의 키를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명당 하나의 키가 이미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N명의 사람이 N명의 사람이 서로 자유롭게 통신을 하고 싶으면은 총 요 정도의 비밀키를 서로 잘 공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으면 비밀키를 하나 공유를 해야 되고요. 이 두 사람이 통신을 하고 싶어도 비밀키 하나를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어도 비밀키를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어도 비밀키를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어도 비밀키를 가 필요하고 이렇게 등등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비밀키를 이미 다 공유를 한 상태여야만 이제 대칭키 암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셋, 넷, 다섯, 여덟 명밖에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괜히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55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키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져서 이것들을 전부 다 보관을 하기도 어렵고 키를 만들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비대칭 키 암호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그리고 이 녀석은 사실 공개 키 암호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비대칭 키 암호는 기본적으로 EK와 DK가 다른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 키 암호라고 불리는 이유는 얘를 인터넷에 공개할 거고요. 얘는 여전히 비밀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라고도 부른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개키 암호, 그러니까 비대칭 키 암호가 주어져 있었을 때 앨리스와 밥이 통신을 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한 것과 조금 다른데요. 그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첫 번째 가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EK와 DK를 만들어요. 뭐, 기존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EK를 그냥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뭐, 인터넷 이런 데다가. EK를 공개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앨리스가 이제 공개된 EK를 가지고 요 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스텝은 이제 이거를 밥에게 보내주는 거일 거고요. 다섯 번째 스텝은 이제 밥은 DK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알고리즘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토대로 메시지 M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앨리스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 M을 이제 밥이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 알려진 비대칭 키 암호로는 이제 엘가말 인크립션이라고 불리는 녀석과 RSA 인크립션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인인증서 파일을 잘 찾아보면은 RSA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까지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키 암호 두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빨간색인 것과 파란색인 녀석이 있는데요. 빨간색인 녀석들은 반드시 비밀로 하고 있어야 되는 녀석이고요. 파란색인 녀석들은 당연히 공개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대칭키 암호의 인크리션 키와 EK와 DK는 모두 다 비밀로 해야 되고요. 비대칭 키 암호, 그러니까 공개 키 암호에서의 EK는 공개를 해도 충분하고 DK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라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밀성을 만족을 하면서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입니다. 근데 뭐 당연하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을 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대로 제대로 된 메시지가 왔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앨리스가 요 CT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밥은 M 프라임을 복호화 과정을 통해서 얻을 거예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M 프라임 얻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 밥이 얻은 M 프라임이 제대로 된 M 프라임인지 아니면 앨리스가 어떤 나쁜 짓을 아니 제대로 된 메시지 M인지 뭐 앨리스가 어떤 조작을 해서 만든 나쁜 메시지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가 이렇게 잘 전달했다라는 거를 어떤 암호학적 장치 혹은 뭐 다른 이것저것 더 덧붙여가지고 이런 거를 극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데 사실 뭐 한계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한계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이브라는 못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브라는 사람이 앨리스랑 밥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리 눈치를 채서 이제 이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려고 하는 이 인크리션을 본인이 탈취해버리고 그냥 새롭게 만든 요 녀석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보내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팸메일 같은 거나 뭐 랜섬웨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복호화를 해봐야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를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이 단순히 M이라는 게 M 프라임이라는 게 앨리스가 보낸 것인지 아니면 못된 사람이 이브가 보낸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밥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가 받은 이 메시지가 제대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또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암호학적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계점을 동시에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전자서명인데요. 전자서명은 이제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첨부된 전자 형태의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진위성, 무결성, 부인 방지 등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한계점은 무결성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참고로. 전자서명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거의 비슷해요. 인크리션과 거의 비슷한데 하고자 하는 게 조금 다를 뿐. 그래서 뭐 평문 M을 이제 전자서명 시그마라고 불리는 녀석으로 바꿔주는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요구를 합니다. 이 베리파이 혹은 검증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녀석을 추가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검증 알고리즘이 이제 시그마와 전자서명인 시그마와 메시지 M을 인풋으로 받아서 1 또는 0을 아웃풋을 출력을 해주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메시지가 이 검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값이 1이 나왔다라면은 M과 시그마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잘못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 앞에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암호화된 메시지를 잘 받은 다음에 그거를 검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값이 1이 나오면은 아,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전자서명 알고리즘도 앞에랑 비슷하게 암호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세 가지의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를 만들어주는 여기는 Signing Key Verification Key라고 불려서 SKV Key라고 불리는데요. SK와 VK를 만들어주는 키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랑 메시지를 인풋으로 삼아서 서명 시그마를 만들어주는 사인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VK와 메시지와 서명을 받아서 1 또는 0을 출력을 해주는 검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검증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게 제대로 잘 만들어졌을 때는 1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0을 출력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SK는 빨간색이니까 비밀이겠죠? 그리고 이 비밀 키가 어디에 쓰이냐고 보면은 서명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밀 키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는 그 말인즉슨 나중에 이 서명을 만든 게 내가 아니다. 라는 류의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가 앞서 말했던 이제 부인 방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VK는 공개입니다. 파란색이니까. 그러니까는 Verify 같은 경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서명과 암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앞에랑 비슷하게 이제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 M을 잘 전달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밥의 입장에서도 내가 받은 메시지가 앨리스한테서 왔다라는 것, 그리고 뭐 악의적인 조작 없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랑 다른 것은 이제 뭐 슬라이드에서도 보이겠지만은 맨 처음엔 요 녀석만 번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녀석들을 추가적으로 보내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밥이 뭐 본인이 공개할 이 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키를 공개할 거예요. 뭐 대칭키 버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공개 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공개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스텝으로는 앨리스는 본인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M을 이제 EK로 잘 만들 거고, 이걸 우리는 편의상 CT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앨리스는 또 뭘 해야 되냐면은, 키젠을 통해서 서명을 할 때 쓸 SK와 검증을 할 때 쓸 VK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서명 알고리즘을 SK랑 메시지 M에 대해서 만들 겁니다. 그 시그마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요 스텝이 여섯 번째 스텝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일곱 번째 스텝은 이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은 요걸 CT라고 하면은 요거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요걸 얻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스텝으로는 요거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값이 만약에 1이면은 메시지랑 시그마랑 잘 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이게 0이면은 뭐 어디선가 3번부터 6번 스텝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그 가장 간단하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암호 기술을 사용을 할 때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앨리스가 SK랑 VK를 과연 제대로 잘 만들었을까? 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팝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앨리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팝이 K랑 DK를 제대로 잘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들었다라는 거는 안전성이 증명된 방법대로 공식적인 프로토콜처럼 잘 만들었을까라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 내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은 앨리스가 진짜 그 앨리스가 맞을까라는 겁니다. 뭐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냐면은 앨리스가 한 3천만 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내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은 앨리스는 3천만 명 중에 한 명일 텐데 그 3천만 명 중에 한 명 앨리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앨리스가 그 3천만 명 중에 한 명인 진짜 앨리스가 맞을까라는 것도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실제 암호 기술을 고려할 때는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타 뭐 네트워크가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 녀석인가 등등 많은 것들을 훨씬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빼고 뭐 최대한 간단하게 하다 보니 뭐 이것저것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기본적인 컨셉만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뭐 앞서 말했던 것들을 이제 암호학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암호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